얼마 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일본 장관의 말을 독일 장관이 그 자리에서 즉각 반박한 거. 일본 장관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즉시 사과하기까지 하였죠. ちょっと言い間違い、歓迎に全部含めてしまって歓迎と言ってしまったんで、その点についておそらくコメントされたと思いますので。 일본은 이번 G7 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서에 오염수 방출을 환영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의 이타테 마을에 사는 안자이 토루 씨는 그날을 흑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 집, 회사, 공연장 할 거 없이 속절없이 흔들리던 그날 도호쿠 지방에 위치한 아키타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에서만 약 40만 채의 건물이 붕괴되었고 사망자와 실종자만 1만 명이 넘게 발생하였습니다. 엉망이 된 도시와 마을을 돌볼 새도 없이 대지진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일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약 90분 후 15m 높이의 거대한 쓰나미가 후쿠시마현의 오쿠마마치 지역을 덮쳤죠. 이곳에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었죠. 쓰나미는 정확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향했고 그렇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잇는 국제사회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은 마비되었고 원전의 냉각 시스템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원자로의 내부 온도는 1200도씨까지 올라갔고 발전소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만약 원자로의 냉각 기능이 멈췄을 때 바로 해양수를 투입하여 원자로의 온도를 낮췄다면 미래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도 없죠.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해양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연구 손실과 원자로 폐기 처분에 대한 비용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폭발해버립니다. 3월 14일 3호기 폭발, 3월 15일 4호기 폭발. 그 폭발음은 후쿠시마제 1원전으로부터 북서쪽으로 40km가량 떨어져 있는 이타테 마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원전 반경 3km 이내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떨어졌지만 10km 반경 내 주민들부터는 실내 거주 명령이 전달됐었죠. 안자이 토루 씨는 원전 폭발음이 들렸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고 곧 철이 타는 냄새가 마을 곳곳에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검은 눈이 내렸습니다. 유례없이 검은 눈은 안자이 씨를 비롯한 이타테 마을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눈이 내린 이후부터 안자이 씨는 햇볕에 살갗이 익은 것처럼 찌릿찌릿한 피부 통증을 느꼈습니다. 양다리는 불에 그을린 것처럼 새까매지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탈피하는 것처럼 피부가 새하얗게 벗겨졌습니다. 약을 발라야만 피부가 벗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이상한 증상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어깨 통증, 탈모 등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안자이 씨는 사고 3개월 만에 자신의 고향인 후쿠시마현 이타테 마을을 떠나 피난 행렬에 합류하였습니다. 이타테 마을을 떠난 후에도 마을을 덮친 검은 눈의 저주는 계속되었습니다. 3년 뒤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안자이 씨를 잇따라 찾아왔고 현재 그는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혈관 안에 금속관을 삽입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치고 원자로가 과열된 지 30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해양수 투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원자로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인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이유도 이러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원전 사고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발했던 원자로 1, 3, 4호기에는 사고로 녹아내린 뒤 굳은 연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고열에 연료를 식히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계속 냉각수를 붓고 있었죠. 이렇게 연료를 식힐 때 사용한 냉각수와 원자로 건물 등을 타고 내린 빗물과 지하수의 세슘, 스티론튬, 코발트, 트리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능이 뒤섞이며 원전 오염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맨 처음 일본은 이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했었습니다. 2013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로 오염수가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내렸었죠. 이후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철제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하루 평균 47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쏟아져 나와 저장 탱크 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4년 뒤 일본은 저장 탱크 용량이 곧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오염수 방류에 시동할 겁니다. 2019년 12월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 대책위원회는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바다 방류를 제시합니다. 16개월 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다액종 제거시설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에서 바다 방류를 확정했죠. 2023년부터 30년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방류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여름이
시작되기 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일본이 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서에 오염수 방출 환영 문구를 넣으려다 실패한 것처럼 독일을 비롯한 몇몇 G7 환경장관들은 오염수 방출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해양 방류가 과학적이고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제공한 오염수 표본 데이터는 문제가 되는 64개 방사성 물질 중 3중 수소에만 집중되어 있는 등 상당히 편향된 데이터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방사성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확충, 처리수의 콘크리트 제조 활용, 생물학적 정화 등의 방식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해양 방출이 안전하다는 주장에 한국 정부와 미국이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2021년 5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여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은 빨리 소멸하고 반감기가 긴 물질은 1년 이상 바닷물과 희석되면서 우리나라의 해류가 도착할 때쯤엔 유해성이 낮은 상태일 것으로 예상한다. 갈치, 고등어, 멸치, 참치, 꽃게 등 연근해 어업 주요 어종의 산란 및 이동 경로 등 생태 현황과 조업 구역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낮아 보인다. 미국도 식품의약국을 통해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 해양 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이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오염수 방출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기대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한국과 미국이 신뢰하는 일본의 데이터를 보면 방출되는 오염수는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화된 알프스 처리수입니다. 알프스 처리수란 다액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 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을 규제 기준 이하가 될 때까지 정화한 물입니다. 문제는 이 알프스가 삼중수소만은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로는 삼중수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희석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물을 많이 타서 없애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일본은 이 희석의 과정을 해양 방류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삼중수소가 수산물을 타고 우리 몸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중수소는 인체에 흡수됨과 동시에 수소가 있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낯선 삼중수소의 등장에 DNA는 변이를 일으키게 되죠. 당연히 DNA 변이는 암으로 이어지고요.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은 삼중수소는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몸 안에 많이 쌓일수록 위험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일정 수치 이상만 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삼중수소가 체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에만 최소 12년, 최대 몇십 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주장은 우연히 몸 안에 삼중수소가 들어가더라도 인체에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희석시킬 예정이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본의 데이터를 신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알프스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착실하게 걸러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의 알프스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일부 오염수 탱크에서는 법적 허용치의 5에서 100배 이상 농도의 핵종이 발견된 적도 있었죠. 2023년이 된 지금까지도 알프스가 모든 방사성 물질들을 제대로 안전하게 처리했다라는 내용의 검증 자료는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방류된 해양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4~5년.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오염수 방류 환영과 함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까지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에게 국민의 이해를 구해보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 국민들조차 약 52%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해양 방류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약 130만 톤의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해요. 반면에 해양 방류는 그냥 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도 해양 방류를 발표할 때 현실적인 방법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 해양 방류 계획.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 맞는 걸까요?